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장에서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동시에 유럽의 주력 전차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느끼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던 러시아군의 T-72와 T-90, 독일의 레오파르트2,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2의 민망한 전투력의 민낯침한 천하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유럽의 전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바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이후 유럽 시장에 진출했던 K2는 쓰디쓴 실패도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수주 실패에서도 K2는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전차 K2의 성능이 레오파르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고 독일의 납기 지연을 또 한 번 부각시켰는데요. 결국 현재 K2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최강의 전차들과 경쟁하는 K2의 약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3.5세대 전차로 평가받아왔습니다. 1500마력을 뿜어내는 압도적인 파워팩과 능동 방어 체계, 향상된 전자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K2는 단순히 방어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차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2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극한의 조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세계 전차 산업의 부흥과 K2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사실 전차는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외면받아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투입과 이를 막는 우크라이나 전차의 활약으로 전차 무용로는 사라지고 전차는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중요성과 필요도가 커진 것과는 달리 기존 전차의 성능과 노후화는 심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성기 시절 옛소련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13,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세계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가 운용 가능한 전차는 겨우 2,800대, 그나마 대부분 낡은 전차들 뿐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주력 전차는 T-72B, T-80, T-90 전차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T-72B 개량형의 경우 약 2,000대 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러시아의 주력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72B는 125mm 2A46 활강포로 약 400에서 5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여 K2는커녕 K1 전차의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재 T-72는 퇴역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되었는데요. 러시아는 1990년에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운용하던 T-72가 연합군에 일방적으로 격파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신형 전차 개발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T-72 전차를 개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결과물이 T-90 전차입니다. 125mm 2A46M2 활강포를 탑재한 T-90의 화력은 기존에서 약간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에서 K2엔 한 수 접어주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나마 러시아 육군엔 T-14 아르마타 전차 정도가 남은 희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르마타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바로 양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전차 제작사는 경영진의 횡령 문제로 공장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사격 통제 장치에서 성능 결함이 발견되어서 최초 배치 연도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당분간 K2에 비빌 만한 러시아 전차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은 그동안 명성을 쌓아왔던 서방 전차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1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2 등은 방어력과 기동성, 주포의 파괴력이나 무장, 생산 설비 문제 등 각각의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 방면에서 K2를 능가하는 생산성과 성능, 가성비를 겸비한 전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K2의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럽 전차 시장에서 여러 차례 수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에 밀려 K2가 탈락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독일은 오랜 군사 협력과 정치적 관계를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K2의 약진을 저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대한민국 방산업계와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첫째로 K2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독일산 전차의 최강과 무적 이미지는 깨졌고 전차 왕국 독일의 명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둘째, 독일 방산업체들의 납기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의 납품 지연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전차 공급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신속한 생산과 납품 능력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K2가 단순히 전차 성능뿐만 아니라 방산업계 신뢰도 면에서도 독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하는 동안 기존 유럽 강자들 역시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적받아온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전차를 개량하거나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각기 다르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서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를 선보였던 독일은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 2A8를 그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사가 개발해 1980년대부터 널리 운용되어 독일, 터키, 스위스 등지에서 수많은 개량형 패키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 강국 독일답게 K2보다 한 발 앞서 RCWS와 APS를 갖췄으며 표적 자동 추적 능력이나 조준경, 해상도 및 정밀도에서도 K2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형 레오파르트 2A 에이스는 3인용 포탑에 120mm 주포를 장착하는데요. 기존 주포보다 정확성과 사거리, 관통력이 향상됐으며 강철과 텅스텐, 세라믹 등을 포함한 장갑 구조로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지뢰, 급조 폭발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탑 상부와 전차 하부의 방어력을 강화했으며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변형한 유로 트로피를 적용, 대전차 미사일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엔진 역시 15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출력이 높아져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 내수 외에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이 신속히 도입을 결정해 글로벌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방산기업 라인메탈도 신형 전차 KF-51 판터를 내놨습니다. KF-51 판터는 레오파르트2 전차 차체에 더욱 강력한 신형 130mm 주포 포탑을 얹은 형태로 KF-51의 130mm 활강포는 마이너스 9도에서 20도의 고저각을 보이며 탄의 운동 에너지 역시 120mm보다 50% 향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해 탄약수가 탑승하지 않는 대신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스펙만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라 불릴만한 전차입니다. 다만 개발국인 독일이 소극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기존 챌린저2를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하면서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3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챌린저3는 챌린저2와 완전히 다른 차체와 포탑으로 무장하는데요. 기존 라인 메탈의 120mm L-15A1 주포 대신 영국산 로열 오드넌스의 120mm L-30으로 변경되었으며 포탄 역시 나토 규격의 라인 메탈 AG 계열 포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듈형 장갑 구조를 채택과 엔진 출력 현수 장치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많은 부분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 기존 M1 에이브럼스를 대신할 차기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X를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사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 인원 감소는 물론 무인 포탑, 자동장전, 하이브리드 파워팩, 유무인 팀 구성, 자율 능력 등 에이브럼스 X 시제 전차를 통해 미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차가 무엇인지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기업과 방사청을 중심으로 K2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선행 연구와 기본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내년 이후 본격적인 개량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K2가 아직 건재하고 당장 북한과의 기갑 전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K2의 개량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재 K2 전차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2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레오파르트2보다 가격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K2를 주목하고 있으며 K2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지형적 조건과 전투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K2 전차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유럽 전차 시장에서 점점 더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일과 같은 방산 강국과 경쟁하며 얻은 이 경험은 향후 K3와 같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6일 에스토니아 K방산 영상입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토 회원국들보다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3.4%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나토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2% 이하의 국방비를 사용하던 에스토니아가 단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인데요. 에스토니아가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가 K9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년으로 2022년부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보다도 4년이나 더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토니아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에스토니아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에 놀랐다면서 차질 없는 무기 공급 능력, 맞춤형 무기 제공 역량 등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이러한 극찬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방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다른 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농후한데요.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이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성능입니다. K9의 우수한 사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적은 군병력으로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원거리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포병 전력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것이 K9입니다. 스텐 슈베데 대사 또한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식 전력보다 K9의 사거리가 2배 이상 더 길다는 것을 강조하며 K9을 도입한 자국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K9은 혹한에서의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과 간편한 조작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월 기준 평균 최저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특성을 갖추고 있어 동계작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주포의 완성도가 높지 못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자주포 포신이 망가지거나 궤도 및 서스펜션 부품의 손상, 연료 동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방산 무기가 동계작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북유럽의 추운 날씨에 잦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무기 체계들은 추운 겨울에도 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동계작전 대비가 매우 철저합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몸으로 체감하셨겠지만 3, 4단과 6, 4단 등이 위치한 철원은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3대 동계 전투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는 평균 영하 30도, 최저 영하 45도의 기온 속에서 교전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동계 전투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K9 역시 혹한의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기동과 사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K9은 상당수의 자동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조작법이 간단하다는 장점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하여 반자동 장전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징집병이 임무를 숙달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차에 1만 명이 안 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육군은 겨우 4천 명에 불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마저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의 병력이 짧은 기간 동안 무기 사용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주포가 바로 K9인데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역시 K9은 넓은 포탑 내부와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징집병이 사용하기에 더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텐슈베데 대사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한국의 방위 산업을 극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차 커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 K9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도 무기를 넘겨줄 경우 에스토니아의 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속하게 K9 자주포 납품이 이루어지자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구식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빠른 납기는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극찬한 스텐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가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과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시도하는 등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방산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도 각종 생산 시설을 갖추거나 MRO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에스토니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은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안보와 방어 역량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내에서 최고 수준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IT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이후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있으며 나토의 사이버 방위 센터도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2023년에 에스토니아가 주관하는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 연합훈련의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한국의 사이버전 역량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주요 시설과 전산망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거나 각종 방산업체의 기밀 자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 주요 전력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주포, 전차 등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에스토니아는 한국에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협력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24년에 가파른 성장세를 기반으로 2025년에도 질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주한 대사가 한국 방산을 극찬했다는 점은 내년에도 한국 방산의 대형 수출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협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적성국을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